안녕하세요. 영숙 씨의 라디오 사연입니다. 오늘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된 50대 남성분의 미안함과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제목은 아버지의 넥타이입니다. 우리는 다 컸다고, 이제 어른이라고 말하지만 세월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고물상에서 자랐습니다. 쇠냄새, 기름냄새, 녹슨 철판이 스치는 소리. 다른 아이들이라면 코를 찡그릴 것만 같은 그곳이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가장 신비로운 놀이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새벽, 하늘이 아직 파랗게 잠에서 깨지도 않은 시간부터 철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철문이 열릴 때마다 들리던 그 소리. 끼익. 그건 제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 같았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낡은 자전거 바퀴를 굴리고 고장난 라디오에 귀를 대고 지지직 하는 소리 안에서 어떤 비밀이라도 들릴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끔은 혼자 상자를 뒤적이다가 먼지가 산처럼 날리면 멀리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쥐 나온다. 조심해라. 그 말투엔 꾸중보다 걱정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직접 상자를 함께 뒤지셨습니다. 뭐 있나 한번 보자. 혹시 좋은 게 숨어 있을지도 모르지. 아버지의 손은 늘 두껍고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손끝에서 버려진 물건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고장났어. 제가 들고 가면 아버지는 물건을 한번 만져보시곤 말했습니다. 이건 고장이 아니야. 사람 손이 조금만 닿아주면 다시 살아난단다. 그 말이 어린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것을 살려내고 부서진 것을 고치고 세상에 버려진 것들에게 다시 숨을 불어넣는 저만의 마법사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아버지를 세상에서 제일 큰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요, 그때 제 눈엔 아버지가 진짜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는 언제나 저보다 길었고 저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그림자 뒤를 따라 걷는 게 세상의 전부라고 믿었죠.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참 짧고도 잔인합니다. 조금만 익숙해지면 감사는 사라지고 그 익숙함은 어느새 부끄러움으로 변하곤 합니다. 사춘기가 되자 저는 아버지의 고물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친구들은 우리 아빠는 회사원이야. 우리 아빠는 공무원이야. 그런 말을 당당히 했습니다. 저는 그 대화 속에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을 설명할 단어가 제겐 자랑이 아니라 핑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낡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트럭에서 내리며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털고 계셨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친구들이 속삭였습니다. 야, 너희 아빠 고물상 한다며. 냄새 나지 않냐?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향해 손을 흔드셨습니다.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장면이 그때는 그냥 스쳐갔지만 지금은 제 마음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창피하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침묵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대답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소보다 담배를 더 많이 피우셨습니다. 불빛이 켜졌다 꺼졌다 창문에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들려오던 아버지의 중얼거림. 아버지가 더 잘했어야 됐지.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을 쥐어뜯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학교 앞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녁마다 멀리서 들려오던 트럭 엔진 소리만이 아버지의 존재를 대신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그게 그때의 제 용기였고 이제 와서 생각하면 가장 큰 비겁함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그날은 참 이상했습니다. 지갑 속에 고스란히 넣은 돈이 그토록 따뜻하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그 돈을 손에 쥐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마음 한켠이 자꾸 시끄러웠습니다. 평생 가족에게 주기만 했던 아버지, 그 손에 한 번쯤은 제가 무언가를 쥐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넥타이 하나를 사드리자. 평생을 작업복만 입고 사셨던 아버지에게 넥타이 하나쯤은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그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가 드리지 못한 수많은 감사와 미안함의 조각이었으니까요. 상점 유리문을 열자 종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진열된 넥타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게 아버지에게 어울릴까? 그렇게 고르고 또 고른 건 빛에 닿으면 은은하게 윤이 나는 짙은 남색 넥타이였습니다. 고급스럽지만 과하지 않은 묵직하고 단단한 색깔이었죠. 포장지를 고를 때도 괜히 설레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게 이렇게 떨리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마당 한켠에서 고철을 분리하고 계셨습니다. 철을 구부리고 망치질을 하던 손등에는 굳은 살과 기름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포장된 상자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상자를 받으셨습니다. 그 손끝이 마치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조심스러웠습니다. 포장지를 한 겹, 한 겹, 천천히 뜯으셨습니다. 빛을 받은 남색 넥타이가 상자 안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을 바라보다 살짝 웃으셨습니다. 이거 참 곱다. 근데 아버지가 넥타이를 맬 일이 있나?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턱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넥타이를 쓸어보며 작게 덧붙이셨습니다. 양복이 있어야 넥타이를 매지. 아버지한텐 양복이 없잖아. 그 단순한 문장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어릴 적 제 모습이 스쳐갔습니다. 아버지, 그 옷 좀 말끔하게 입으면 안 돼요. 그 말, 그 무심했던 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늘 기름때 묻은 작업복만 입고 계셨는지, 왜 새 옷 한 벌 사입지 못하셨는지,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자기 옷 한 벌 사입을 시간조차 없으셨던 분이었죠. 그 넥타이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장롱 깊숙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아버지는 그 넥타이를, 그 손끝의 감촉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계셨을 거라는 거려. 시간이 흘러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아버지께 정말 어울리는 옷을 사드리자. 그래서 결혼식 준비 중에 제가 가장 공들인 건 웨딩홀도, 예물도 아닌 아버지의 양복이었습니다. 양복점 거울 앞에 선 아버지는 처음엔 조금 어색해 보였습니다. 내가 이런 데는 처음 와본다. 줄자로 팔을 재며 재단사가 묻습니다. 팔 좀 펴보세요. 아버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이게 내 몸에 맞나 몰라.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완벽해요. 딱이에요. 거울 속 아버지는 낯선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소매를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아버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고이 간직해 두셨던 그 넥타이를 꺼내셨습니다. 넥타이를 손끝으로 쓸어보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오늘 처음 매본다. 그날 아버지는 정말 멋지셨습니다. 그 낡은 손, 세월이 새겨진 얼굴, 그리고 넥타이 매듭 하나.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결혼식장 입구에서 아버지는 제 앞에 서셨습니다. 넥타이 매듭을 만지작거리며 물으셨습니다. 매듭이 좀 삐뚤지 않냐? 아니요, 아버지. 지금 딱 좋아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신랑 같았습니다. 사진을 찍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이제 너도 가장이다. 아버지는 오늘 참 좋다. 그 말 한마디에 수많은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를 그땐 다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날 아버지는 제 인생에서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셨던 겁니다. 시간은 참 빠릅니다. 어느새 저는 아버지의 나이에 가까워졌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가며 하루를 버텨내는 일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반겨줍니다. 그 웃음이 참 좋으면서도 어딘가 마음 한켠이 저릿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달려와 장난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아빠, 이거 고장났어. 그 한마디에 가슴 한쪽이 세게 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장난감을 받아들고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도 저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아직 버릴 게 아니다. 사람 손이 조금만 닿아주면 다시 살아난단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장난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나사 하나를 돌리고 철사 하나를 끼웠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탁 쳤습니다. 이건 아직 버릴 게 아니고 이렇게 고쳐서 다시 쓰면 된다. 그 순간 손끝에 이상하게 따뜻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이 제 손 위에 포개져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보던 그 마음이 이제 내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걸 어릴 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단지 물건을 고치던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삶을 고치고 무너진 내일을 고치고 우리가 버린 희망을 고치던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고물상은 버려진 물건을 쌓아두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상에 버려진 것들 속에서 희망을 다시 찾아내던 작은 기적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아버지,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거대한 산처럼 느꼈어요. 그 산은 언제나 제 그림자를 감싸주고 비바람이 불면 저를 가려주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철없던 시절에 저는 그 산을 향해 투정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는 남들보다 작을까? 왜 더 멋지지 않을까? 그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아서가 아니라 너무 커서 그 그림자 안에 제가 다 숨어 살았던 겁니다. 이제 압니다. 아버지의 침묵이, 아버지의 손등의 상처가 모두 사랑의 모양이었다는 걸요.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은 곳에서 빛이 바랜 넥타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넥타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매셨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셨던 그 넥타이였습니다. 넥타이를 손에 쥐자 천의 질감 너머로 아버지의 손냄새가 스며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아버지가 왜 그렇게 웃으셨는지, 왜 그토록 묵묵히 버티셨는지.
그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이제는 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조용히 그 넥타이를 메어 보았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아버지의 얼굴과 겹쳐졌습니다. 주름진 이마, 살짝 굽은 어깨, 묘하게 닮은 눈가의 미소. 아버지, 이젠 알 것 같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무게를 견디며 웃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저는 그 넥타이를 다림질해 제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맨 넥타이야. 너희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분이셨단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럼 나도 커서 이런 넥타이 멜래.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사랑은 흐르더군요. 형태를 바꾸어 세대를 건너 그렇게 다시 피어나는 겁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제게 남겨주신 그 넥타이. 그건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이었고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아버지가 주운 건 고물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건 우리 가족의 하루들이었습니다. 그 하루들을 당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닦고 고치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거예요. 혹시 아버지의 손을 떠올려 본 적 있으신가요? 그 손이 당신의 하루를 만들고 있었다는 걸. 지금도 그때 하지 못한 말이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있진 않나요? 그 말을 오늘 이 자리에서 꺼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그리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사연이 더 멀리 퍼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라디오 영숙씨였습니다.